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종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그동안 좀 흐름 괜찮았는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사실 좀 뭔가 무차별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좀 그러네요. 어제 뉴욕장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동안에 기술주 빠지고 나스닥 빠지는 와중에도 다우하고 네. 러셀 2000 같은 그쪽이 그렇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오히려 뭐 러셀 2000은 2%씩 오르기도 하고 있는데 다 빠졌다는 게, 그리고 또 개장 초 흐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이 시간에 확인하는 뉴욕 지수 선물 흐름 갖고도 쉽게 이렇게 예단하기 힘든 장이 좀 어려워졌네요. 맞아요. 이게 네. 또 빅테크 관련주들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는 또 올랐고 네.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참 지금은 뭐 이렇게 개별 업종도 개별 종목도 종목이지만 한번 이렇게 큰 흐름을 좀 자꾸 점검해 나가셔야 되는 타이밍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네네.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허 상무님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거치도 짚으시지만 이제 시황관으로 이렇게 많이 기관에서도 부르고 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미국은 뭐 미국 나름대로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다. 네. 라고 해서 나름의 이제 대안이 좀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다우지수 많이 빠지면서 예. 조금 색채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뭐 그런 대안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국내 주식시장은 사실은 좀 대안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 약간 조정 가능성,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더 미리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예. 거의 조정을 별로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번에 여름에 드디어 이제 조정다운 조정, 한 적어도 뭐 미국 대형주들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나타날 시기가 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5에서 10%?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미국이 어떤 장기적인 어떤 상승 랠리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한 10% 되는 정도의 조정은 1년에 한 3번 정도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기에 매 분기마다 한 번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분기에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나타났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 그 작년 10월 이후에 미국 시장은 3, 4월 달에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는 거의 조정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름 정도에 이러한 조정을 좀 받을 시기가 되었다.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미국 네. 시장이. 근데 보통 보면은 대선 전에 한 3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또 이제 주가가 못 오르거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대선의 결과를 투자자분들이 이제 트럼프 쪽으로 확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그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말 막상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막상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이 조금 먼저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의견 중에서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차트로 봤을 때 저한테 방송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러네요. 어제 뭐 나스닥 종합지수는 결국 또 21선을 갖다가 완전히 하회했는데, 그동안에 추세 살아있을 때는 21선 물고 내려가든지 살짝 그 밑에서 마감을 했더라도 네. 다음 날 바로 그 21선 위로 올라오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틀 연속, 더군다나 어제는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쭉 그냥 음봉으로 해가지고 네.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조정 시작했다 할 정도 같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는 어지간하면 그렇죠. 위죠. 낙관적으로 보는데. 저희 뭐 SBS BG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리는 톰리 같은 분은 예. 월가에서 알아주는 강설원자죠. 예. 저 뉴욕에 톰리가 있다면 서울에는 유동원이가 있고요. 그런 식인데 우리 또 문남중 의원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우리 허상무님이야 늘 보면 좀 다소 균형 잡힌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식 하시는 분들 김 빼는 소리도 자주 하시는 스타일인데 코로나 비치면 억울하네. 네. JP모건이 너무 빨리 떠난 거 아니에요? 한 빨리 쫓겨난 거죠. 몇 주만 더 버텼더라면 그거 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뭐가 좀 평소하고 좀 달랐나요? 그러니까 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 실업 급여 청구 건수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업률의 약간 네, 선행지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는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24,000건 이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나면서 약간 좀 이거 정말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요. 또 의외로 같이 발표된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연준 지수,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또 굉장히 좀 반등을 해버려서 좀 지표가 엇갈려요. 네, 매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명히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유력한 어떤 확실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또 일부 지표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신호를 나타내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지금 주식시장도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경제 지표들도 지금 갈팡질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상무님은 연준의 금리나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제 11월 정도로 봤었거든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거의 9월에 인하 가능성을 100% 가까이 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9월에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세에 따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에 약간 조금 더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대단히 나쁘진 않다. 예.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고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또 막상 그 중립을 그 선언하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 이제 9월 달 정도의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좀 인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경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9월 쪽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되고 있고 그만큼 물가 지표가 지난 그 7월 달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6월 미국의 고용 물가 지표가 확실히 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은 9월 쪽으로 많이 또 신경을 많이 뜨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세에 따라야죠. 사실 저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반대한다는 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보고 있자면은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부 그 자기한테 유리하든지 표가 된다 싶으면 무슨 소리도 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2018년 그 무렵에 얼마나 연준을 압박했어요. 금리 안 내린다고. 그랬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푼 것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에 한몫했던 그것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되자마자부터 연준 보고 들들 볶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라고. 예, 정치인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뭐 이렇게 돌려서 들어줘야 되는 그게 있는데 20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했지만 어제 IMF도 미국 보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좋겠다. 연말까지는. IMF도 그렇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한데 어제 22 통화정책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이었죠.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일단은 뭐 라가르도 총재도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고 중립적으로. 굉장히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상황을 봐서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대목에서 조금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게 지금 유럽 경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약간 하방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 지금 당장 이번 달은 아니지만 다음번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엇갈립니다만은 뭐 6월에 지난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 9월 정도에는 미국과 함께 또 한 번 내리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뭐니 해도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이벤트는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죽하면 뭐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면 네. 트럼플레이션, 트럼프 리스크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서 또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제 너무 이제 여론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좀 아시겠지만 코로나 걸려서 지금 이제 격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 이게 참 되려는 사람은 뭘 해도 되고 사실 코로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코로나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게 나이가 음.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펠로시 전 예. 하원 의장마저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약간 이제 사퇴 쪽의 의견들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사퇴 가능성이 이번 주 정도에 좀 무르익지 않겠나라는 언론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조금 주춤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사실 마땅치 않은데 예. 의외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사모였던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예. 둘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비슷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이든의 사퇴 또는 미셸 오바마 전 사부인의 어떤 등장이 또 이제 미국 시장이나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어떤 그 변수가 될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최근에 또 좀 미국 정치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흐름은 참 묘합니다. 묘한 게 그쪽에 질 바이든 여사가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그때 TV 토론 1차 하고 나서 완전히 뭐 일방적으로 밀렸다 했을 때도 질 바이든 여사는 우리 뭐 사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유세장 가는 데마다 나는 뭐 다 걸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하고는 얘기합니다만 딱 흐름 보세요. 며칠 전에 건강상에 조금 뭔가가 있다면 내가 사퇴할지도 모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코로나 걸렸대.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편들어주던 펠로시도 안 되겠는데 하지. 그러다가 상황인 오바마까지 저러니까. 아직은 이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위해도 이걸로 한 번으로 끝이 날지도 불분명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마다 뭐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인데 참 미국이란 지금 선거를 갖다가 이제 채 4개월도 안 남겨두고 지금 이걸 누가 마지막에 저 후보로 올라오지를 모르겠고 지금 후보라고 유세 다니는 저 사람이 11월 그때까지 살아있을까가 두 분 다 야 이거는 진짜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암살 시도가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니 이거는 진짜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이런 판으로 지금 3, 4개월 앞두고 있다는 거는 정말 비현실적이고 조금 이상합니다. 좀 현실감이 떨어져요. 현실감도 떨어지고 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헬기 타겠다고 방금 걸어가는 저런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만 저런 상태의 건강 상태의 저 미국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해서 사는 나라 시절이야 싶으니까 좀 아찔아찔하기도 하고 시장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같기도 하고 저는 어제 잘 오르던 장이 왜 밀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밀었나 싶어요. 트럼프 당선되면은 안 좋아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네. 저도 이제 좀 약간 아니, 소장님 기본적으로 음모론 좀 좋아하시죠? 음모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더 세상에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다
음모론에서 언급됐던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원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그렇죠. 극적인 전개들이 예, 많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프로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마땅치 않은 표현인 건 압니다만 그동안에 뉴욕장이 밀릴 만한 상황에서도 안 밀리고 할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개입이 있었다고 봐요. 흔히 말하는 그 2008년 같은 그런 금융위기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 때 이미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플런지 프로텍션 팀, PPT, 폭락 방지 팀 같은 경우 이렇게 작동하면서 증시 낙폭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락을 막는다면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지금 먹었는데 누르려고 한다면 또 동원할 수도 있죠. 에이 설마일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상한데 근데 이거 뭐 진짜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라면은.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조금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결이에요. 허상무님도 약간 저하고 비슷한 과야. 예, 예. 음모론 쪽으로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런닝메이트가 된 JD 벤스. 예, 벤스 위원도 예.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벤스 의원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공개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가상화폐도 있고 네. 그 제약 바이오나 이런 예.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색깔과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월가에서 조금 냄새를 맡은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형 어떤 테크주들보다도 벤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에서 약간 중소형주로 또 잠깐이지만 이렇게 또 돈의 흐름들이 옮겨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기술주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 이제 그 반스 위원이 예전에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쪼개야 된다. 뭐 이거 뭐 하는 기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위협 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동안 뭐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테크 중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부통령이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일부에서부터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 스타트업이었죠. 네. 그렇게 했지만도 지금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엄청난 대마가 돼 있는데 지금 그 허상무님 말씀하신 그런 분석이 월가에서도 들리더라고요. 벤스 같은 경우에 방향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답게 이 스타트업에 기회를 줘야 된다. 지금처럼 빅테크들이 꽉 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쪽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방향에서 한번 또 빅테크 주가들이 조정을 받을 빌미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럼 독과점 규제 이슈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빅테크 쪽으로 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인 거죠. 요즘에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어가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도 유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러닝메이트 예, 반스 포트폴리오 위원의 보니까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예.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미국 시민들이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로 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한 뭐 음식료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갈등이 좀 생기는 건데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미국의 빅테크들의 어떤 독점 구조를 그 기업들이 어떤 자체적인 어떤 힘으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주는 독과점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딱 한두 개만 쓰는 것처럼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은 이런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선택받은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미국의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법으로 이게 쪼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뭐 물론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나 다른 중소형주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어쨌든 우량주들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자사주를 많이 사주면서 주주 가치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것들을 팔고 어디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또 대안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좀 그러네요. 보여져서 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고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런 빅테크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워낙 빅테크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좀 없애는 쪽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SK하이닉스 3.63% 빠지고 삼성전자는 막판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플러스 0.23으로 상승 마감이었어요. 네. 이 극적인 이 다이버전스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TSMC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삼성전자 결국은 엔비디아 납품설 뭐 이거였다고 보십니까? 같은 반도체인데도. 그러니까 TSMC가 실적이 보여준 거는 그 전날 발표된 ASML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죠. 좀 안 좋았고 예.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예. 부진했기 때문에 이거 AI 하고 반도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돈 버는 기업이 별로 없네라는 걱정들을 많이 줬던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TSMC가 보여준 거는 그래도 AI 쪽에서 칩은 부족하다라는 부족하다.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주가 좀 급락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차이가 났던 부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 간의 차이가 났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격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많이 올랐던 빅테크들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들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그동안 소위 이제 쩔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텔 뭐 이런 주식들이 어쨌든 생각보다 오늘 아침에도 좀 반등을 한 걸 예. 보면 어쨌든 저희가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있지만 결국엔 또 그 중심에는 가격이 또 좀 그 중심에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모님이 또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좀 색다르긴 하네요. 그죠. 네. 신선하죠.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점잖으신- 점잖게 하셔가지고. 점잖으신 분이 예. 쩔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니까 지금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실 이럴 때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사실 힘들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포트폴리오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절이요? 네, 조정이 좀 필요한 조정.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을 할 거냐, 미국 시장을 할 거냐라고 보면 네. 이제 정말 트럼프 뭐 세상이 되든 뭐 그렇지 않든 여전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우위로 세상의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말하는 국장보다는 역시 미국장에 대해서 조금 더 포지셔닝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테크로 너무 많이 쏠렸던 부분들 또는 반도체로 많이 쏠렸던 부분들은 약간 좀 줄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에 치우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S&P 500 중심으로 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기술주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뭐 일부 방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동감은 합니다만은 뭐 길게 봤을 때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쪽에다 너무 또 쏠리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는 이따가 장 열리고 나서 뭐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주식도 조금 이렇게 조정에 이제 접어드나 싶은 이런 시점에 환율하고 금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달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재밌는 보고서가 있네요. 우리은행의 민경원, 임환열 두 이코노미스트가 데일리 시황을 쓰는데 제목이 환율 시황인데 외환 시황인데 그냥 사요. 자꾸 사요. 계속 사요네요. 제목이. 달러가 잘 안 빠진다는 얘기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느낌에 그리고 우리 경험에 그분은 달러 강세를 그다지 원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보통 이제 약달러 기조를 약달러를 선호하죠. 기조를 갖다 선호한다고 예.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이 있어서 약간 그 트럼프 정책도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아구가 안 맞는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아구가 안 맞죠. 네.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세를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스러운 그런 정책인데 네. 그 금리는 그 내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중심적이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한 건 또 반대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깔끔한 좀 이렇게 그런 선명한 그런 방향성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자국 중심적이라는 경향이 바이든 때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돈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돈이 여전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견고할 거라고 좀 보여져서 달러가 잘 안 빠지는 상황이 좀 됐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달러가 안 빠질 것 같다. 야, 이게 참 기술적으로 뭐 보면 이거 대차게 한번 빠질 것 같은데 달러가. 그러면 사실 국내 수출주는 좀 타격이 잘안 있을 빠지네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때 국내 수출주들은 훨씬 더 모멘텀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수출주들 만약에 달러가 약달러 기조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상무님은 그렇게 달러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환율은 그런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그다음에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수출이 좋지만 예. 혹시 지금의 수출이 더 좋아지기가 어렵고 약간 모멘텀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이제 수출주들한테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 상반기 때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수출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유난히 강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그렇지 않은 내수주들이나 전기차 같은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투매나 매도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81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6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81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각각 삼성전자 호가는 86,500원, SK하이닉스 호가는 209,0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4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7,000원. 기아도 0.58% 내림세 예상되고 호가가 119,200원이죠.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6,500원. KB금융도 1.9%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2,800원. 포스코홀딩스도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1.7% 반등을 보여줬는데 또 하루 만에 좀 어제장의 상승분을 좀 반납할 걸로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네요. 예상 체결가는 179,600원. 알테오젠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57,000원. 에코프로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7,500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1.5%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2,500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리노공업이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22만 5천 원. 이미 뭐 HPSP는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난 상황이고 클래시스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5,900원. 엔캠은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뭐 호가 분위기만 봤을 때는 글쎄요, 오늘도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야간 선물이 예. 야간 선물이 1%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야간 선물 그 낙폭을 반영한다면은 개장 초는 우리 2,800 살짝 아래에서 네. 2,800 깨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유 참 예, 심란하시겠어요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어떻게 사실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이게 주도주가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예. 흔히 저기 허상무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포트폴리오 조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비중 좀 줄이시죠. 현금 비중 좀 늘려 넣으셨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조절을 하든 비중 조절을 하든 간에 먹는 거에서 줄여야 됩니까? 터지는 거 있는 거에서 줄여야 됩니까?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쉽지 어려워요. 않은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올해 이제 그 장을 보면은 수출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 반도체나 뭐 기계나 내수만 기대 갖고는 희망이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반기에 먹었던 그 이익을 냈던 부분들에서 조금 줄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이제 내수주 중에서도 너무 쌓 있거나 굉장히 좀 많이 싸져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오히려 조금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이익을 내고 있는 쪽에서 조금 비중을 줄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한 번 정도 그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는 국면이고 다음 달 정도에 좀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조정을 받지 않고 저희 국내 시장도 사실 미국만큼 못 올라서 사실 이제 상대적인 소외감이 클 뿐이지 지난해 10월 달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3, 4월 달에 한 8% 정도 코스피 조정을 받은 것 말고는 사실 조정이 별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여름에 좀 쉴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이런 조정들이 나타날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5에서 10%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15%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좀 이익이 났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줄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수익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조금 때를 봐가면서 다시 재진입을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 예.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 거지. 사실 기업들의 어떤 이익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뭐 기업 환경 자체가 바뀔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워낙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빅테크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조정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사실은 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 근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네. 그리고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예상과는 다르게. 예.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8, 9월 달에 조금 더 새로운 기회들이 좀 생길 것 같고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번에는 의외로 또 조금 약간 버블스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버블스럽게. 이건 또 소장님하고 뷰가 약간 다르네요. 소장님은 금리 인하 때 오히려 시장이 더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상무님은 버블스럽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 경기가 안 나쁜데 예.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문제는 계층과 산업 간에 이제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산업과 계층, 그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과 산업들이 완전히 차이가 난 양극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를 내렸을 때 그러면 과연 이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쪽들이 올라오는 속도와 또는 금리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업황이 좋았던 네. 산업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금리를 어쨌든 천천히 내리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구간이 아니라 천천히 내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우량주들은 또 한 번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2008년, 2009년 그 무렵에 환율 1,600원 근처 간다는 소리 한 번 했던 걸로 그냥 전문가 대접을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제 별명이 진방꿀 아닙니까? 진우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고 그래 되는데 진반꿀이요? 예. 귀여운데요. 뭐 반꿀들 많아요. 네. 시장에. 반대로 하면 꿀 예, 떨어진다.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 많은데 야 이게 저 궁금한 게 어제도 잠시 우리 방송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참 이번 올 한 해를 갖다가 가면서 또 내년 초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서 진짜 세상이 바뀐 건가를 갖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 또래들 있지 않습니까? 제 또래들 시장에 오래 머물렀고 지금도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하건 뭘 하건 이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경험은 그런 거예요. 야 금리나 다 그러고 있지만 금리나 하기 전에 나오든지 금리나 해서 한번 랠리가 조금 더 불을 뿜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닙니까? 막상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얼마나 올랐어요. 수주 발표 딱 나니까 어제 폭등을 했지만도 쭉 그냥 짱대 음봉이 생기면서 그는 그 세월을 갖다가 한 30년 겪었던 친구들이라면은 금리 인하한다고 막 사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몇 번을 당해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오늘 개장하고 좀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드릴 말씀 증시를 대충 다 확인해 보죠. 드렸어요. 개장합니다. 예. 네, 7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펼쳤던 다우지수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 주요 빅테크주들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다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메타도 상승을 나타낸 상황이고 지금 종목 간의 희비가 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 좀 부분에서 좀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9% 떨어집니다. 결국 또 2,80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2,799포인트, 코스닥도 0.28% 내림세 82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1.6% 떨어집니다. 85,500원, SK하이닉스도 1.4% 하락, 209,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 상승합니다. 33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약세 84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떨어집니다. 67,000원. 현대차가 0.38% 하락합니다. 지금 25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는 1.8% 약세입니다. 117,700원. 셀트리온도 1% 내림세로 185,800원. KB금융도 1.9% 떨어집니다. 82,800원. 포스코홀딩스 0.4% 내림세로 36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으로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1% 상승합니다. 지금 코스닥 쪽은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알테오젠이 1.9% 상승으로 26만 7,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HLB가 0.6% 상승합니다. 84,400원, 3천당 제약 강보합권으로 18만 5,500원이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0.8% 하락합니다. 93,300원. 엔캠 3.78% 상승합니다. 18만 6,600원. 리노공업이 0.6% 하락합니다. 22만 5,500원. 클래시스가 1.8% 하락으로 49,050원. HPSP가 1.6% 하락이네요. 3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면서 빠르게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글쎄요.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 눈에 띄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험주, LG전자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보험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정도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보험주도 그 밖의 종목들은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화장품 관련주들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7%에서 3%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IT 섹터 내에서는 지금 LG전자 정도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전자하고 LG전자 우선주, LG전자가 2% 상승 보여줍니다. 11만 3,300원, 그리고 LG전자 우선주도 1.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의 종목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지금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퓨처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강하게 가격 조정을 보여줬던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그동안 좀 대형주들 오늘 장에서 또 어제 장에서도 그렇고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도 반등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네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33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0억 원, 65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3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억 원, 5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좀 많이 파네요. 지금 2,643계약 지금 외국인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율 자체는 전일 3시 30분,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좀 보시다시피 달러 환율 3원 80전 하락한 1,385원 50전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3원 80전 상승한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집니다. 1,386원 50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좀 다시 올라가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워낙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내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우리 외환 당국의 시각이기도 한데 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말도 맞지만 소위 말하는 재정 환율로 따지면 유로도 비싸졌고 파운드도 비싸졌고 엔도 지금 이제 850원까지 해서 엔 대비 그나마 제일 우리가 행세하다가 850원에서 순식간에 지금 한 880원대로 올라왔지. 그러니 네. 재정 환율로 볼 것 같으면은 어쨌거나 이 달러 강세 와중에 누가 제일 약하니 어느 쪽 좀 많이 약한 통화가 어디니 하면 우리가 꼽히는 거예요. 예.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정민 앵커께서 오르는 업종과 종목들 막 찾는데 당황하시는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쉽게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네, 잘안 왜냐면 보이고. 이제는 좀 보여요. 이제는 좀 보여요. 네, 이제는 좀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이게 좀
섹터 뭐 테마가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그 내에서도 그냥 개별 종목들 개별 움직임이에요. 종목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이 털고 나온 이게 일단 줄이고 팔고 나서 제일 싼 거 찾으니까 펀더멘털을 그렇죠. 따지고 밸류에이션을 따지기 전에 그동안 제일 싸고 안 움직인 거 찾았더니만 에코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맞아요. 그런 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네. 전반적으로. 무슨 뭐 LS자도 다 보니까 다 힘없죠. 네. 무슨 뭐 삼양식품은 싶어서 보니까 힘없죠. 네네. 뭐 조선은 싶어서 보니까 힘없죠. 그래요. 갈 데가 어디겠어요, 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많이 종목들 떨어졌던. 좀 반등을 기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기 금융보험 쪽이 꽤나 선전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상무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밀리면 또 사야 되는데. 금융 쪽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좋게 보고. 이제 뭐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뭐 되게 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은행이나 보험업종 같은 금융주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네. 그동안에 이제 수출주들 좋았다가 수출주들의 모멘텀이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것들, 약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보험이 될 수 있는 주식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네. 오히려 은행주들이나 그 금융주들은 사실 뭐 은행주들도 물론 뭐 순이익 마진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대외 변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후 하반기 이제 벌써 이제 접어들어서 뭐 7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만 하반기 되면은 밸류업에 대한 뭔가 기대가 내지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뭐 계속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밸류업보다는 밸류압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막 눌러 제끼는데 최근에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네. 뭐니 할 것 없이 뭐 거버넌스가 어떻고 구조 개편이고 사업 구조 개편이 어떻고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또 전문가들 대부분의 분석이 뭔가 자꾸 이렇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석되는 느낌,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최근 들어서 두산도 그렇고 네. SK 예. 그룹도 그렇고 조금 이제 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쉬울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소위 말하는 측면에서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이제 그런 재벌이나 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 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상쇄가 되면서 그래도 올해가 이제 좀 처음이고 과거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기업 공시 제도의 개선 같은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이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밸류가 업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고 점진적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렇게 상쇄되거나 좀 희석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제 좀 그 대기업들이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업에 대해서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폄하할 보고 필요는 있습니다. 없다. 방금 말씀하신 그나마 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어떤 주주 가치, 주주 환원 이런 쪽이 좀 진심이다 할 만한 그룹이나 기업 지금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상무님 소개할 만한 그룹이나 기업이 저는 이제 금융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 쪽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사주나 배당이라는 거에 대한 노력들을 해온 거는 맞는데 예. 사실 올해 들고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 주로 보면은 역시 현금이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을 이르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쪽에서
여전히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굉장히 싸잖아요. 기본적으로 PBR이 뭐 0.4배, 0.5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좀 여쭤볼게요. 한때 그래도 시장 국내 증시 좀 주도주였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좀 소외됐다가 이렇게 시장이 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보니까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수요가 당분간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뭐 보복 관세라든지 대중 관세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전기차는 좀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때요? 2차 전지주는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2차 전지주는 지금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그 에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아, 이만큼 조정을 받았어도 네, 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의 어떤 PER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아직은 싸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전기차 종에서도 전기차와 관련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싸져 있는 업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황이 좀 안 좋지만 많이 싸져 있거나 악재를 많이 반영한 쪽은 조금씩 힘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물론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썩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전기차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변하는 방향 자체는 큰 방향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제가 좀 재밌게 본 통계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주에서 민주당보다 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좀 더 많은 그래요? 역설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 지도상에 미국 지도상에 그 빨갛게 표시되는 주들이 오히려 신재생이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는 대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못 미치는 거지 어쨌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전기차나 2차 전지 중에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시점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